매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토크는 없었다. 이것은 토크인가 개그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야기해놓고 좀 기분적인. 크게 웃어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게 개그가 잘 안 되는군요. 이게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개그.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고 아주 깊이 있는 분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매주 수요일 함께 하는데 뭐 가면 갈수록 우리 애청자분들 반응이 좋아서 좋습니다. 세 분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뭐 좀 다른 색다른 걸로 좀 해봤습니다. 뭐 분식점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서민들이 한 끼를 가장 쉽게 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식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분식점을 정해봤습니다. 색다르게 자기가 희망하는 거로 하죠 이번에. 안 됩니다. 주시는 거 말고. 예, 요것만큼은 제가 뭐 하고 싶으면 뭘 하고 떡볶이. 싶? 떡볶이? 예. 왜죠? 원래 떡볶이를 좋아해요. 엄청. 오늘 빨간색 입으셨습니다. 네. 아닌가 봅니다. 떡볶이가. 그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오늘 뭐 이런 분이 이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도 개혁 진영의 쫄면 김철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쫄면 안 되는데. 이 쫄면은요 간단하게 쫄면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래요? 거라서. 쫄면은 냉면 면발하고 국수 면발의 중간지대입니다. 예. 국수 면발의 중간지대, 즉 2단화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뭐 냉면과 국수의 면발을 제치고 분식 음식의 대표가 쫄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뭐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면발이라서 상당히 좀 대표적인 그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중도 계획 쫄면. 진영이 네. 예, 쫄면의 면발과 같은 2단화. 네. 네이밍 짓는 무슨 학원이 있나요? 불교방송 산하에. 날이 갈수록 대단한 그렇죠? 네이밍이 네. 나오는. 자, 보수 진영의 김치볶음밥 홍인전 박사님.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전통과 퓨전의 만남입니다. 밥과 김치를 그대로 먹으면은 참 느끼하다는 좀 맛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현대적 가미로 한 것이 볶음밥에다 김치를 넣은 거죠. 볶음밥에 기름에 볶음 느끼함을 상큼한 김치로 잡아주는 이 보수 진영의 변화가 바로 전통과 퓨전의 만남이 아닌가. 그래서 대표적인 분식점의 대표 음식이 또 김치볶음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희들이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진보 기대됩니다. 진영의 네. 돈가스. 돈가스. 네. 권혁기 원장님. 예. 네. 단백질입니다. 예. 네. 이게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가벼운 주머니로 많은 영양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돈가스라는 음식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돈가스가 그 기원과 유래가 여러 썰이 있는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좀 관리를 할 때 일본을 농업 국가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의 양을 좀 줄여서 내는 것이 돈가스의 원료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어떤 통치 이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던 음식이 돈가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기시라고 네. 제가 돈가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쫄면과 김치볶음밥과 돈가스 세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세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쫄면 안 됩니다. 우리 바깥에 PD분이 왜 박수 치는가요? 네,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냉엄한 현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오늘 주제는 뭐 홍인정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주제잖아요. 네, 떡볶이로 하시자고요. 아니 조국. 그렇습니까? 자, 우선 토크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 토크 주제가 역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질문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개최. 과연 이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겠느냐라는 그런 궁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공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계속 뭐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진행해야죠.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를 했고요. 원내대표들이 법사위 간사단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한국당이 3일을 주장했고요. 네. 이제 민주당은 하루를 주장했고 8월 말 9월 2일로 네. 이제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였었는데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뭐 후보자도 이틀 청문회 수용한다고 밝혔고요.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 권한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청문회 진행입니다. 네네. 청문회를 거치고 난 뒤에 야당의 주장처럼 부적격한 후보자인지 여당의 주장처럼 적격한 후보자인지
조국 후보자의 말처럼 사실이 아닌지 뭐 다수 언론과 요즘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상이 그랬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의 임명 또는 뭐 낙마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는 아주 충실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대표가 당신이 청문회를 법사위를 통해서 합의를 해놓고 청문회가 합의되자마자 후보자 사퇴해라. 청문회 필요 없다. 이런 주의 주장을 하시는 건 참 유감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일단 여야가 청문회 합의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서 각 당의 입장과 의견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10손가락이 부족하죠. 어떤 분은 10손가락 플러스 10발가락까지 세도 넘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려면 사실 기한의 그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틀로 합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나 여당 또 후보자 자신도 그토록 청문회에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셨으니까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할 것이다. 네. 네, 김철국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청문 절차는 이제 그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꼭 청문회를 거쳐서 판단하기 전에 국민적 여론이나 시대 상황에 맞게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법이나 이제 그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문 요청서가 와 있고 그리고 9월 2일에 3일 이틀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청문회까지 굳이 가야 되냐 이런 국민적 여론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의혹이 많고 더군다나 위선적인 그 행동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질타하고 막는 그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청문회까지 가야 되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많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 불안, 외교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더군다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 조국 문제로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뭐 지소미아 그 지금 종료 문제를 가지고도 한일 간에 한미 간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삼켜버리면 조국 블랙홀이 돼 있는데 굳이 청문회까지 가면서 조국 임명에 대한 판단을 미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국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하거나 결단을 못 하시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명을 처리하는 이런 것이 가장 깔끔하고 정치가 왜 있습니까?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반면에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후보자 본인이 이 의사 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말이죠 우리 권익규 관장님 그 정부 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현 정부의 뭐 실세라는 그런 소문도 없지 않아 있으시던데 제가요? 네. 왜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혹시나 뭐 돈가스한테 저희들이 왜? 아는 것 말고 돈가스 비쌉니다. 세분 중에서 저희들이 아는 것 말고 또 뭐 예. 혹시 아는 게 있나 싶어서 찝어보는 건데 네. 오늘 중으로 조국자의 거치라 조국 후보자의 거치라든가 또는 뭐 대통령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게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뭐 여야가 청문회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정부 여당은 당연히 그 청문 제도
까지 이제 완주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청문회에서 네. 조국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소명하고 해명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낙마를 결정한다 이러는 것 자체는 정부에 대한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죠. 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됐으니까 또 이거는 수사와는 별개로 또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청문회에 대한 토론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틀, 3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홍인전 박사님께서 이 일정에는 개인적으로 무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이틀 가지고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다 해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틀 안에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소명과 그다음에 기회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의 진행의 속도도 보면 그 나오는 단서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뭐 정의당도 일단 뭐 청문회 두고 보자. 그래서 뭐 여기서 소위 이야기하는 뭐 데스노트라든가 이런 걸 입장을 좀 보류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작용이 되겠죠. 중요하게.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국무위원 그 장관 또는 장관급 청문회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반대하면 거의 낙마하는 그래서 네. 데스노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이 지금 법사위원이 없어요. 법사위원이 없어서 정의당 당 차원에서 그 아마 그 요청서를 보내서 그 해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어제 제가 이제 정의당 분하고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 네. 뭐 좀 특별한 내용이 있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론에 나온 이상의 그 내용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는 정의당도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마치 네. 지금 정의당이 그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하고 연계해서 사실상 판단은 해놓고 그걸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발표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치적 사안하고 맞물려서 뭐 민주당하고의 어떤 정치적 거래나 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치적 아니다. 거래나 딜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그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정책 연동형을 정치개혁특위. 네.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현재로서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 본회의가 상임위에서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 연동형 그 패스트트랙에 네. 태워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혹시 그 민주당의 기류나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 정의당이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의당이 정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권익규 관장님, 네. 조금 전에 뭐 김철근 대변인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조국 후보자가 끝까지 청문회까지 가겠다 이런 강경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 후보자로서는 네. 당연한 태도겠죠. 예. 당연하다. 근데 너무 좀 당연하다 보기에는 정서하고 좀 괴리가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는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청문회 주요 쟁점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제 받고 있는 의혹 중에 국민 정서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네. 것이 딸의 이제 논문 문제 딸 논문 문제. 그리고 네. 이제 진학 과정에서 이제 혹여 입시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청문회 가기 전에 이미 뭐 진상이 밝혀진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말하는 가짜 뉴스와 후보자의 가족이 받는 의혹이 섞여 있다고 봐요. 예컨대 어떤 부분이 가짜 뉴스냐면 저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시던데 후보자의 딸이 외국에 좀 거주했다는 이유로 시험도 안 보고 한영외고에 진학을 했다. 이건 명백하게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딸이 2007년도에 한영외고에 갈 때 한영외고 전형에는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에 입학하는 제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딸은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
중학교 때의 성적표를 토대로 해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좀 먹히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외고 갔다. 또 하나가 대학원에 갈 때도 시험 한 번 안 보고 고등학교 때 썼던 문제의 논문 갖고 대학원에 갔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의전원에 제출해야 될 논문의 그 자격 연도는 입학 당시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썼던 논문은 5년을 이미 시효를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출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는 의학교육 입문검사 응시 성적표를 대학원에 제출을 하고 합격을 합니다. 응시 성적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시험을 봐서 그 시험 결과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의혹 중에 공부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고 시험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좋은 학교를 계속 갔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이제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의혹으로 남느냐? 예컨대 그 논문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등학생이 그 어려운 의학 실험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논문 제1 저자라는 지위를 부여할 만큼 기여한 게 맞는지, 그리고 행여라도 딸이 그런 지위를 얻는데 조국 교수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구심으로 남는 거고, 이런 부분은 후보자가 명명백백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딸의 진학 과정에서의 어떤 입시 부정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남게 될 것이고, 그건 후보자한테 굉장히 큰 짐으로 남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백한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밝혀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진상을 설명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굉장히 봐야 된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 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럼요. 되는 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권혁기 전 관장님이 조국 후보자를 이제 그 뭐 변호하는 것 참 눈물겨운데요. 눈물겹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국민들은 시험 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시험은 그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시험은 정확히 몇 점 하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험을 안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영예고 들어갈 때 정원에 입학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정원에 입학한 거잖아요. 네, 정원 정원에 내에서 경쟁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원에 입학하는데 외국 갔다 온 것이 결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전원 부산 의전원 들어갈 때 필기 시험 같이 봐서 경쟁해서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 고대도 정시가 아니잖아요. 수시로 들어갔잖아요. 수시로 들어갔는데 물론 학생부 종합평가서가 들어갔겠죠. 그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의 그 그러니까 논문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 과정 통해서 제1 저자로 들어간 거, 그다음에 공주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법학대학원에서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곳에서 인턴한 거, 이런 거 다 기재해 갖고 반영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떤 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반론권 얘기하는데요. 조국 후보자 반론할 수 있는 기회 많습니다. 반론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집 앞에 있거나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 다 기자들 진치고 앉아서 계속 날마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무슨 반론권이 없다는 겁니까? 본인이 정말 해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같으면 왜 안 하겠어요? 오히려 그게 뭐 기름을 붓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문회 날이요. 지금 예상컨대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왜? 여야 의원들이 싸워갖고 정회해서 몇 시간씩 보내버리고 시간 다 까먹고 그게 청문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법적으로는 청문회 한다는 얘기만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9월 2일, 3일 청문회가 결정이 돼서 일정이 잡아놨지만 조국 후보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결단해 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을 보세요. 왜 조국을 지키려고 합니까? 국민을 지켜야지.
참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부처님 공덕 쌓듯이 패널들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 종편을 보면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시간을 오래 드린 적이 없는데 저도 두 분이 하신 시간 합쳐서 한 만큼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세요.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남의 귀한 자식에게 제가 진짜 독한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우리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굉장히 독한 말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조국 후보자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조부덕으로 덕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의 황제 입학 문제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보시기에 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당사자인 학생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말을 전가의보도처럼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검찰도 조국 후보가 정면 돌파하듯이 검찰이 정면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께서 지금 바라보는 건 청문회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문회는 또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럼 검찰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법대로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국민이 이미 검찰이 개혁된 걸로 볼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권력에 심판하는 자랑스러운 검찰로 인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했으니까 대통령의 지시대로 해주시면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그 많은 분들이 조국 후보를 조부덕 후보를 감싸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문회의 쟁점이 뭐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딸 논문 이것으로 뭐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딸 논문 외에도 또 쟁점될 만한 사안들 있으십니까? 어떤 사안이 또 이슈가 될까요?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아, 사모펀드. 왜냐하면 네.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 가족들이 투자를 했고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그 회사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조국 후보자가 투자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한번 그 나왔다가 그 뒤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사모펀드에 50억 원이 넘는 그 돈이 뭐 기부가 됐다 뭐 이런 수증이 됐다.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돈이 왜 들어왔고 누구냐 뭐 이런 것까지 좀 밝혀지는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 문제보다는 훨씬 그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 집중 검증되길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의혹의 핵심이 뭐냐면 지자체에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수주했다. 네. 기업을 투자하는 펀드다 이런데 아시다시피 지자체라는 게 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저도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그 회사가 수주한 지자체가 여야가 저는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야당 단체장한테 조국 민정수석이 가입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니까 공사 좀 주세요. 이런 로비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뭔가 알고 계신 듯한.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뭐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청문회 낙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법 처리 대상이거든요. 당연히 사법 처리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의혹이 가짜 뉴스라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청문 검증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펀드 관계자와 그다음에 그 오촌 조카라고 하는 분 이분들 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이미. 네. 그랬고 아마 청문회 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정의책 대도 이게 지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 이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의도와 의도들이 지금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죠. 결국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뭐- 증인 문제도 네. 곧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증인 문제도 핵심 증인들이 이미 해외 도피를 했거나 잠적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홍 박사님, 이게 가족들을 증인 채택해야 된다. 이게 지금 왈가불고 논란이 어제 많았었는데 증인 채택의 규모, 범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조 후보자한테 제기된 게 딸 황제 입학. 그러면은 딸이 후보자로 들어가야 돼. 저기 증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어머니 또 자기 부인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뭐 그분들 불러서 여쭤봐야 되는 건 확인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이게 뭐 가족을 부르는 게 좀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카가 연루돼 있잖아요. 네. 그럼 불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꾸로 가족 아니면 누구를 불러서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규모를 저희가 뭐 8, 90분 정도 했다가 지금은 25명 정도로 여당에 협조적으로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나오셔서 당당하시면 의혹을 풀어주셔야 되죠. 저는 뭐 그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는 관계자들 이런 분들 당연히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고 아마 검찰 쪽에서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까 귀국해달라는 연락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뭐 영구 해외 도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귀국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왕이면 청문회 전에 입국을 해서 관련자들은 증인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가족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아시다시피 지난 10여일 동안 혹독한 검증의 무대에 섰고요. 가족들이 청문회 증인에 나간 것 못지않게 언론 보도와 야당의 주장에 따라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검증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청문회에 노모, 부인, 딸, 아들 다 나와라. 저는 좀 한국당이 너무 잔인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청문회 나오는 것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뭐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법적 문제가 발생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검찰이 출동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청문회는 이제 정치적 검증의 장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딸과 노모와 부인을 대신해서 자기 가족들이 받고 있는 의혹을 명료하게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건 이제 조국 후보자의 책임인 거죠. 그러나 본인이 잘 못할 것 같다고 하여 노모와 딸과 부인을 다 청문회 증인으로 데리고 나와서 온 가족이 마치 인민 재판 받듯이 청문회장에서 좀 혹독하다. 당하는 것은 이거 너무 혹독한 주문인 것 같고요. 전 가족을 다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지금 그 민주당이나 집권당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이른바 감성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야당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주당의 의견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야 되고 조국 후보자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을 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증인 신청을 많이 하고 그 연루된 모든 사람을 부르면 마치 청문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감성적인 접근으로 가족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 이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딸이나 노모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셨던 분들이 대부분 가족 문제가 다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글쎄 뭐 저는 어떻게 그렇게 가족이 많이 연루됐을까 그거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후보자도 노모부터 해서 본인의 자녀까지 온 가족이 그것도 또 조카까지 이렇게 연루된 후보자가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조카는 상관이 없어요. 조카는 펀드고 그다음 펀드 실제적으로 펀드의 뭐 소유자다. 뭐 총괄 네. 대표라고 해서 뭐 중국 회사하고 MOU 체결할 때 실제 현장에 나왔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딸이라든가. 사실은 딸이라든지 노모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걸 정확히 그 아까 말씀대로 해소를 못한다면 조국 후보자는 그걸로 사실상 국민적 이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대한민국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 그 정서를 넘어서서 아무리 정치지만 막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득점을 해왔는데 실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진행자이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참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빛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 그러면요. 우리 뭐 권익기 관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침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문정부 들어와서 적폐 수사를 할 때 야당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 정치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다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나치지 않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요. 뭐 가족을 청문회장에 아니 이걸 자꾸 잔인한 모드 감성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게요. 네.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딸의 화려한 스펙이 아버지로서 철저하지 못하고 아니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입학이 됐는지,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또 의전원까지 갔는지를 본인이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당사자한테 제기되는 의혹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포기하시면 되지요. 네. 그런데 끝까지 정면 돌파하겠다 하시니 검찰도 나선 거고 야당에서도 당사자인 어머니나 따님을 증거대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하시면 돼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충분히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실 수 있었는데 따님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아니다 이러니까 결국 묘비까지 사진 찍어서 온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 논문 그리고 딸에 대한 문제, 사모펀드의 문제 이것이 되고 정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팽팽하게 의견이 좀 있는 거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조금 일단락을 하고요. 어제 정말 뭐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던 이 조국 후보자의 검찰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들이 궁금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 이것이 청와대와 소통을 하고 한 것일까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단이었을까 이거거든요. 어느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세 나와 계신데 네, 실세 나와 계시는데 퇴직한 지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실세가 아주 가는 줄을 저도 이야기하는 뉴스 겁니다. 보고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자가 이를실이에요. 아, 네. 저는 독단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통상의 그 장관급 이상 또는 그 정권의 그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수사 착수나 압수수색 이런 거 할 때는 통상은 이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건은 아마 법무부에는 보고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이 교체되는 시점이고 누구한테 보고하기 좀 애매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또 짜고 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아마 패싱을 했을 거고요. 아 법무부는 네. 네. 청와대는 보고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난 이거 안 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보고했을 거고요. 단지 자 어제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모든 언론이 왜 검찰이 압수수색 또 수사 착수를 했을까? 네.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죠. 네. 조국 문제가 조국의 그 지금까지 막 의혹 제기됐던 부분이 일종의 국면이 약간 전환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상 조국 문제를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문회까지 지금 한 며칠 남았잖아요. 며칠 남았는데 검찰이 수사 착수했으니까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아니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때는 상관이에요, 상관. 검찰의 상관이 그렇죠. 되죠. 상관이 되는 직접 거죠. 상관이 되고 장관은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그 상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공평하다고 국민이 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특검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명이 되지 않았을 때, 임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하면 되는 이런 구조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고소고발 사건이 11건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만 볼 수 없었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죠.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청문회 가기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초유의 일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부에서 담당하던 걸 특수 2부로 재배당을 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라는 부담까지 같이 가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저는 거죠? 그렇게 보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왜냐하면 이 않고. 네. 정치도 생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사도 생물입니다. 수사도 생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증거로 나올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결국 범죄적 혐의가 어느 정도 일정 소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발행하는 거거든요, 영장이.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권익기 관장님?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의 의도는 뭐 한국당이 벌써 나경원 대표가 어제 특검으로 운운하고 있죠. 한국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를 아마 검찰이 스스로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칫 이 조국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수수방관했다고 하는 야당의 공세,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야당의 공세,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은 검찰이 또 경험이 있잖아요. 여야 공방 속에서 이제 검찰이 많이 잡아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자료 조기 확보라는 외형적 명분을 내걸고 어저께 전격적으로 일단 압수수색을 했고요. 형사부가 아니라 특수부에 이제 배당함으로써 윤 총장이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겠다라는 또 모양새를 갖춘 꼴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건 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료 확보인 거죠. 수순을 예상해 보면 일단 대통령원의 인사권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렇죠. 국회에 청문회권이 발동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뭐 강제 수사 등에 돌입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도를 봤더니 어제 압수수색된 물품 중에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와서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는 검찰이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봐주지 말고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압수수색해놓고 피의 사실과 관련된 물품들이 이렇게 언론에 제보하고 흘러나온 보도 언론 플레이 행태는 이거는 청문회의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 매서운 질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나 원내대표도 한 가지 반성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소고발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검찰 수사 흐지부지 될 거다. 특검 가야 한다. 이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고소고발을 해놓고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실제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질타를 해야죠. 고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검찰 수사 필요 없으니까 특검 가자. 이렇게 가는 주장도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있으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사실 정치 드라마 보는 것보다 요즘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 석궁열차가 제가 탈선할 것이다 옛날에 예언 아닌 예언을 한 번 했는데 탈선 기미가 좀 보여요. 그렇죠? 결과도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에서 법적 면죄부를 준다. 그런다 하더라도 조국 우리 후보는 개혁의 아이콘에서 지능 사기적인 꼼수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는 게 되고요. 만약에 그 정치적으로 사형이 구형된다. 그러면 지금 그 조국 일병 구하교에서 여당이 다 나섰지만 정의당까지 지금 마음 콩박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조국 일병은 구해지지 않고 조국 고문관은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칼날 위에 서 있으신 조국 후보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군 관장님, 그 네. 진짜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압수수색.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왜 자꾸 저한테 요즘 뭐 실세가 청와대 아니신 쪽하고 거로. 이룰실이라니까 이룰실. 일단 뭐 저도 보도를 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네.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건 뭐 팩트가 확인된 것 같고 민주당과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이제 반응을 보면 청와대는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행보에 따라서 뭐 벌써부터 이렇게 여야 간에 날카로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할 정도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저는 뭐 굳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네. 개인적 해석입니다. 지금 뭐 전화기 옆에 두시고 계신데 지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뭐 바로 연락을 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김준호 교수님, 저 홍인전 박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 수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의지에 따라서는 정인 출석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임명이 안 됐을 때는 그 국민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는 좀 달라지는 거고 임명이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임명이 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의혹은 그대로 있는데 그랬을 때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지휘하는 상관을 검사가 그 수사를 한다? 그 개인 검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검찰 전체로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특검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 임명이 안 됐을 때 자연인인데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면 되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무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일정 부분 국면을 전환시키는 측면이 있고 지금 그 권혁기 관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상황인 걸로 보이고 저는 청와대라 하면 여기서 대통령을 말하는 건지 청와대 관계자 그 본인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몇몇 극히 소수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동 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누구한테 득이 되느냐.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조국 후보자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뭐 그 윤석열 총장과 지금 검찰의 입장,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장관 후보자죠. 그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봐주기 의도를 갖고 압수수색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고요. 또한 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사법 처리하는 의도를 가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학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수사 전망은 저는 그래서 청문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지금 야당과 언론의 질타를 받는 여러 의구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잘했다고 치면 여론은 이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무리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후보자가 잘 소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널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대표가 그때는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근데 검찰 수사마저 미진합니다. 실제로 아마 특검법이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은 판단을 하고 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가 여든 야든 검찰이든 조국 후보자든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네, 오늘 생각을 아침 합니다. 진보 쪽의 언론을 보니까 뭐 검찰의 정치 개혁을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간이 1분 한 20초, 1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2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짧게 이 사안 자체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짧게 한 20초씩만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인정 박사님부터. 네. 저는 뭐 조국 사건으로 총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국민이 판단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의 판단 자료로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판단된다. 네. 하여튼 그 청문회로 가기 전에 조국 후보자 당사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거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반전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만한 그 정치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시작이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걸 경고드리겠습니다. 뭐 총선의 직접적 영향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국민 민심과 여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청와대 정부 민주당 후보자가 현명하고 진솔하게 잘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는 있게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도 개혁 진영의 쫄면 김철경 교수님, 보수 진영의 김치볶음밥 홍인전 박사님, 네, 진보 진영의 돈가스 권익기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